전체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설이 떠올라서 이렇게 첫 문장을 써봤는데 그 인물이 생생하게 제 앞에 드러나는 경험.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써야 되는구나. 지금 이것이 쓸 때로구나. 계속해서 이 소설에 매달려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이에요. 관리자 한 명, 이제 홍보실 한 명. 의미가 있으면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의미가 있다면 표정면 확인하고 주의하자. 그 계속해서 단기적인 기억들이 사라지는 인물의 입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길게 풀어나가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마치 이렇게 옆에 옆가리개를 하고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니는 느낌, 좁은 시야로 그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이 글을 좀 썼어요. 정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혀서 도저히 아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가볍지만은 않은 체계까지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첫 장을 넘기면 마지막 장까지 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을 내는 첫날 독자를 만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런다는 게 좀 일생에 몇 번 경험하기 힘든 좀 의미 있는 경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김영하 프리미어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가수 이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낭독회 사상 가장 대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아까 그 작가님 만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체제국 나왔을 때 낭독회를 했는데 거의 그 낭독회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게 언제쯤이죠? 그랬더니 2006년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와. 네, 좀 그렇게 오래됐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여서 신문에 중앙일가 이제 크게 나가기도 하고 또 낭독회도 처음이고 또 거기에 저같이 이렇게 약간 대중문화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북콘서트니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계획들이 많아서 이제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못 올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대단한 점은 정말 이런 1000석이 넘는 대형 강당에서 낭독회를 한다 하니까 저도 아주 또 이번에도 사건이 한번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책을 오늘 받았거든요. 내용은 한 2주 전에 PDF 파일로 그래서 제 감상을
영화 형한테 문자로 드렸더니 그게 이 뒤에 실렸어요. 정말 기민한 작가와 출판사입니다. 지금 책을 혹시 다 받으셨나요? 주문하셨던 책은? 네. 책 못 받으신 분?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럼 받은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 괜찮습니다. 네, 중등록번호 확인 안 하니까요. 조금 계시네요. 아마 읽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나 동감하겠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책이 읽히는, 읽고 나면 약간 이런 후유증이 한 일주일은 가더라고요. 더 간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아주 파괴력이 강한 탕한과 같은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대표 작가, 정말 억울하게도 아직도 젊은 작가 얘기를 듣고 계시는 김영하 작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올 여름은 정말로 그 음악동네 사장님의 발음대로 하루끼냐 김영하냐 그런 대결이거든요. 하루끼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정말 작가가 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책을 내는 날, 여기 메이킹 영상에 나왔는데 책을 내는 날 제 책을 읽을 분들과 샀지만 안 읽을 분들과 모여서 이런 오늘 바로 공식 발간일인데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다니 정말 좀 작가인 사람으로서 영광스럽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낭독으로 들어갈까요?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신가요? 그게 올 1월 정도예요. 올 1월 정도에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소설이 일단 70대 노인이 주인공이고 70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데에서 제 주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근데 이 소설을 꼭 쓰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이거는 쓰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쓰기 시작했죠. 착상을 한 건 한 10년 전쯤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늙은 살인자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적절한 문체라든가 그 인물의 말투 이런 게 얻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한 몇 장을 써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 저를 끌어당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써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소설 그래서 쓰기 시작하니까 중반쯤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1인칭 시점하자 이 소설을 끌고 나가는 게 되게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좀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적으면 아무도 안 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작가의 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근데 내가 결국은 이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끝내야 되겠고 또 어쩌면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이 인물은 그냥 묻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인물의 얘기를 계속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끝낼 수 있었죠. 이 소설의 이 소설 자체만큼이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확 작업을 하시고 그렇죠. 이 소설이 좀 특이한 게요. 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분량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봤자 한 뭐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소설은 5년이 걸렸어요.
예, 그런데 이 소설은 그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한 서너 달 안에 끝났는데 그게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쓸 때 확 많이 썼다가 또 완전히 뜯어고쳤다가 많이 썼다가 뜯어고쳤다가 한 몇 달 방황하다가 다시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또 썼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찢어버렸다가 뭐 가출했다가 뭐 이러면서 굴러갔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처음에 이 인물과 제가 이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아서 이 인물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 한두 문장밖에 쓸 수 없었지만 어쨌든 꾸준히 쓸 수 있었어요. 한두 문장이지만 근데 그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원고지를 하루에 10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매가 나와요. 그리고 석 달이면 1000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쓰더라도 이 소설은 꾸준히 나아가서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소설은 좀 빨리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끝나는 그런 소설도 있는 거니까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러니까 그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살인자 할아버지 노인 전문 살인 연쇄살인범 이 이야기 어떤 점이 가장 좀 그 작가님을 매혹시켰나요? 저는 그렇게 좀 아이러니가 있는 인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다뤄졌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연쇄살인범. 그런데 그 인물들을 아주 그냥 좀 전형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빛의 제국 같으면 뭐 스파이, 간첩을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그런 인물들 뒤에 있는 저 아이러니들 재밌었는데요. 연쇄살인범인데 알츠하이머. 여기서 그 캐릭터가 충돌하잖아요. 거기서 늘 흥미로운 게 나오는 거죠. 간첩인데 끈이 떨어졌어요. 연락이 안 와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늘 파생된다고 생각해서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좀 이런 기억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어요. 잊혀진 사람들, 뭐 망각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인물들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살인에 대해서도 늘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일까 어릴 때부터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어린이였는데 셜록 홈즈 시리즈를 보면 단편소설 하나마다 사람이 하나씩 최소한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년탐정 김재현이는 가는 데마다 일수일상이 그래요. 근데 그런 소설들을 늘 어릴 때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과연 인간이라는 종족은 왜 서로를 죽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랬었는데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군대를 헌병대에서 보냈는데 수사과에서 거기서도 살인사건도 경험하고 또 1년에 8, 9건 정도 자살하는 사건 같은 것도 가서 실제로 보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갖고 있었던 살인이라는 문제와 이런 기억이라는 문제를 결합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뭐 중요한 경력은 아닌데 제가 10년 전쯤에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자 이야기를 각색한 적이 있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영화예요? 네, 그 영화를 제가 각색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화는 뭐 사실 보통 사람이 일어나기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자인데 근데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 버전으로 쓴다면, 제가 쓴다면 늙었지만 연쇄살인범이고 연쇄살인범인데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 여기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10년 동안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손예진 씨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손예진 씨를 바로 이런 자리에서 개봉하는 날 개봉하고 무대 인사라니 그러잖아요. 그날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살짝 스쳐보는 거죠.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전화번호라도 아실까 해가지고. 혹시나 이 살인자 기억법이 그 영화화된다면 출연진은 지금 그 꽃보다 할배 계신 분들 별로 시사회에 가고 싶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손예진 씨가 은희로 나오면 모를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작가님은 지금
품위를 지키셔야 되니까요. 네. 욕은 저한테 해주세요. 아,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써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근데 그 진짜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뭐 녹음기도 등장하고 뭐 공책도 등장해서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헤쳐나가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사실 좀 편하게 쓴다면 그 전지적으로 내려다보고 쓰면 돼요. 그래서 그는 뭐 아침에 일어났다. 그는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쓰면 좀 편해요. 내려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면서 제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소설에서 전능한 방식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냥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서 이제 1인칭으로 이 사람의 어떤 좁은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능한 방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쥐어짜내고 이럴 때 또 언제나 그런 공간에서 좀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하여튼 그런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쓸 때 제가 왜 포기하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되게 재밌는 생각이다.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쯤 가서는 왜 전 세계 다른 나라 작가들이 이거 안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힘드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썼나 하여튼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좀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거기에서 오는 뭐냐면 저는 그런 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주제든 아니면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든 간에 그거를 저는 등장인물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작가가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되게 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쉬운 방식이죠. 근데 구성 전체가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공허함, 그리고 어떤 죽음을 앞둔 자의 두려움 이런 것을 소설의 구성 전체로 느껴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소설에 여백이 많이 있잖아요. 빈칸들이. 그 빈칸들이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의 서술이라는 것은 일관되지 않잖아요. 하다가 자꾸 비기도 하고 이거 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는 효과. 그리고 난데없이 뜬금없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살인자가 하는 농담은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뜬금없이 들어가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독자들이 좀 더 독특한 독서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밀고 간 거죠.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좀만 참을걸. 저랑 비슷한 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작품의 한 대목을 직접 낭독을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요즘 저도 과연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목소리계에서 한다고요. 그런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진짜 요즘 목소리계의 핫한 분이 김영하 작가님이죠. 팟캐스트에 어떠한 협찬도 없고 무슨 다른 홍보도 없는데 계속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니시고 계속 1위를 지키고 계셔서 목소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잠재우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재욱 씨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잠재우고 있어요 요새. 다 거짓말이라고는 들리지 않네요. 저도 잔 적도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가장 몰입하게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시니까 이제 저자 직강이죠 지금은. 본인의 작품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적 씨가 들어오기 전에 2006년 얘기를 하셔서 옛날 생각났는데 그때 이적 씨가 지금처럼 사회였어요. 그래서 저 영화 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을 거야. 그랬더니 이적이 너무 당황하면서 아니 노래도 3분 정도 하면 사람들이 좀 3, 4분 하면 길다고 하는데 낭독을 어떻게 1시간 반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내가 낭독은 노래하고 다르다. 이것은 정말 이야기가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듣는다. 그런데 정말 그때 되게 잘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자리가 훨씬 불편한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이리 카페, 옛날 이리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좌석 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 할까 했으나 편하기 때문에 훨씬 주무시기 좋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회 한 15분 정도 읽고요. 또 얘기 나누고 오늘 이현 씨 트레일러도 봐야 되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벌써 25년 전, 아니 26년 전인가 하여튼 그쯤의 일이다. 그때까지 나를 추동한 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살인의 충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었다. 아쉬움이었다.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되뇌곤 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인을 멈춘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지를 썼다. 냉철한 복귀, 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어 놓아야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수험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든다. 나 역시 꼼꼼하게 내 살인의 모든 과정과 느낌을 기록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다. 명문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지일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니. 내가 느낀 희열과 안타까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더러운 기분이었다. 내가 읽은 소설은 국어 교과서에서 실린 것이 거의 전부. 거기엔 내게 필요한 문장이 없었다. 그래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시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의 강사는 내 또래의 남자 시인이었다. 그는 첫 수업 시간에 엄숙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웃겼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이미 수십 명의 사냥감을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해 땅에 묻은 뒤였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은 시라기보다 산문에 가깝다.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살인은 생각보다 번다하고 구질구질한 작업이다. 어쨌거나 그 강사 덕분에 시에 흥미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나는 슬픔은 느낄 수 없도록 생겨먹었지만 유머에는 반응한다. 금강경을 읽는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나는 꽤 오래 시 강좌를 들었다. 강의가 실망스러우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다행히 꽤나 흥미로웠다. 강사는 여러 번 나를 웃겼고 내가 쓴 시를 2번이나 칭찬했다. 그래서 살려주었다.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은 여태 모르고 있겠지. 얼마 전에 읽은 그의 근작 시집은 실망스러웠다. 그때 그냥 묻어버릴 걸 그랬나? 나 같은 천재적인 살인자도 살인을 그만두는데 그 정도 재능으로 여태 시를 쓰고 있다니 뻔뻔하다. 요즘 자꾸 넘어진다.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진다. 많은 것을 잊었다. 주전자를 3개나 태워먹었다. 은희가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냈더니 은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이상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나 아빠가 화내는 거 처음 봐요. 정말 내가 화를 낸 적이 없었나? 멍하니 있는 사이 은희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못다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휴대폰을 쥐었지만 전화를 거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건가? 아니면 번호 먼저 누르고 통화를 누르는 건가? 그런데 은희 번호가 뭐였지? 아니, 그것 말고 더 간단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답했다. 짜증이 났다.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나는 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살인의 과정을 정직하게 썼다. 첫 시의 제목이 칼과 뼈였던가. 강사는 내 시어가 참신하다고 했다. 날것의 언어와 죽음의 상상력으로 생의 무상함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하여 내 메타포를 고평했다. 메타포라는 게 뭐요? 강사는 씩 웃더니 그 웃음 마음에 안 들었다. 메타포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보니 메타포는 비유였다. 아하,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반야신경이 손에 잡힌다. 펼쳐 읽는다. 그러므로 몸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의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정말 시를 배운 적이 없으세요? 강사가 물었다. 배워야 하는 겁니까? 내가 반문하자 그는
아닙니다. 잘못 배우면 오히려 문장을 버립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하긴 시 말고도 인생에는 남에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MRI를 찍었다. 하얀 관처럼 생긴 검사대에 몸을 뉘었다. 나는 빗속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임산 체험 같다. 공중에 떠서 내 몸을 내려다보는 환상이 찾아왔다. 죽음이 곁에 와 서 있다. 알 수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일주일 후에는 인지검사인가 뭔가 됐다. 의사는 묻고 나는 답했다.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웠다. 수조에 손을 넣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건져내야 할 때의 기분이랄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가? 올해는 몇 년도인가? 방금 전에 들은 단어 3개를 말해보세요. 17 더하기 5는 몇인가? 답을 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떠오르지는 않는다. 아는데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해마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뇌를 찍은 MRI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알츠하이머가 분명합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 단기 기억이나 최근 기억부터 없어질 겁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처방해드린 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뭐든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몸에 지니세요. 나중엔 집도 못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누렇게 바랜 문고판을 다시 읽는다. 이런 구절 늙어서 읽으니 세상 좋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린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문이 있었다. 경찰관이 은희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르츠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 조합장 내 막내 아들이었다. 살인사건 때문에 검문 중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죽을 맛입니다. 살인범이 나 잡아 잡수하고 이렇게 대낮에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군과 인근 군에서 잇따라 여자 셋이 죽었다고 했다. 경찰은 연쇄살인이라 단정하고 있었다. 세 여자 모두 20대였고 밤늦게 귀가하다 당했다. 손목과 발목에 결박흔이 있었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직후에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으니 나로서는 이렇게 자문하는 것도 당연했다. 혹시 나였을까?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늦추며 여자들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날짜를 짚어보았다. 내게는 의심할 바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내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닥치는 대로 여자를 납치해 죽이는 놈이 내 구역에 나타난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은희에게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살인자에 대해 거듭 상기시켰다. 주의사항도 일러주었다. 절대로 밤늦게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남자 차에 타는 순간 끝장이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것은 위험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문을 나서며 은희는 한마디로 덧붙였다. 살인이 뭐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요즘 나는 뭐든지 기록한다.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목에 매달 이름표와 주소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나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 경찰관이 웃으며 나를 반겼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날 아시오? 그럼요, 잘 알지요. 어르신보다 제가 어르신을 더 잘 알지요. 정말? 따님이 곧 올 겁니다. 저희가 벌써 연락했습니다. 은희는 농대를 나와 지역의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거기서 은희는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일을 한다. 각기 다른 두 종의 식물을 접붙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흰 가운을 입고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가끔은 밤도 새운다. 식물들은 인간의 출퇴근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가끔은 한밤중에 수정을 시켜줘야 하는 일도 있는 모양이다. 그것들은 염치 없이 맹렬하게 자란다. 사람들은 은희가 내 손녀라고 생각한다. 딸이라고 하면 놀란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올해 70줄에 들어섰지만 은희는 겨우 28이기 때문이다. 이 미스터리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역시 은희였다. 16살의 은희는 학교에서 피에 대해 배웠다. 나는 AB형인데 은희는 O형이다. 부모 자식 간에는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빠의 딸이에요? 나는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입양을 했다. 은희와 멀어진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은희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것 같았고 그렇게 벌어진 간격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은희와 나 사이에는 친밀감이 사라졌다.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뇌의 친밀감을 관장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긴 하지만 더 이상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예컨대 남편은 갑자기 아내를 의심한다. 내 마누라 얼굴을 하고 꼭 내 마누라처럼 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누가 시킨 거지? 얼굴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아무래도 남처럼 느껴진다. 낯선 사람으로만 보인다. 결국 이 환자는 낯선 세계에 유배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얼굴의 타인들이 모두 함께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자신을 둘러싼 이 작은 세계, 나와 자신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낯설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살았다. 바람이 불면 뒷곁에 대숲이 요란해진다. 그에 따라 마음도 어지러워진다. 바람 곳에 날이면 새들도 입을 다무는 듯하다. 대숲이 있는 임야를 사들인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후회 없는 구매였다. 늘 나만의 숲을 갖고 싶었다. 아침이면 그곳으로 산책을 나선다. 대숲에서는 뛰면 안 된다.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대나무를 베어내면 밑동이 남는데 그것이 매우 뾰족하고 단단하다. 대숲에서는 그래서 늘 아래를 살피며 걸어야 한다. 귀로는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를 들으며 마음으로는 그 아래 묻은 이들을 생각한다. 대나무가 되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시체들을. 어린 은희는 물었다. 그럼 제 친부모는 어디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다 죽었다. 내가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은희는 믿지 않으려 했다. 혼자 인터넷도 뒤지고 관공서도 찾아다니는 것 같더니 제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제 친부모와 원래 서로 알던 사이셨어요?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 어떤 분들이셨어요? 좋은 분들이셨나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걱정을 했다. 두부를 굽는다. 아침에도 두부, 점심에도 두부, 저녁에도 두부를 먹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올린다. 적당히 익으면 뒤집어 굽는다. 김치와 곁들여 먹는다. 아무리 치매가 심해져도 이건 혼자 해낼 수 있으리라. 두부구이 백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단이었다. 산거리였고 놈의 지프가 내 앞에 있었다. 요즘은 맹목이 일상이다. 알츠하이머 때문이겠지. 나는 순간적으로 정차해 있는 놈의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사냥용으로 개조한 지프였다. 차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단 것도 모자라 범퍼 위에 안개등을 3개나 더 매달았다. 이런 차들은 트렁크도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개조한다. 배터리도 2개쯤 더 달고 사냥 시즌이 되면 이런 놈들이 마을의 뒷산으로 몰려든다. 나는 차에서 내려 지프로 다가갔다. 그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나는 창문을 노크하듯 똑똑 두들겼다. 이보시오, 좀 내려보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가라고 손짓을 했다. 이상했다. 적어도 뒷범퍼는 한번 봐야 할 것 아닌가. 내가 꼼짝 않고 서 있자 결국 그가 내렸다. 30대 초반의 작지만 다부진 체격이 그는 건성으로 뒷범퍼를 살피더니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범퍼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냥 가세요 어르신. 원래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나 교환합시다. 나중에 괜히 뒷말 나오지 않게. 나는 내 연락처를 건넸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저온의 음성이었다. 이 동네 사시오? 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뱀의 눈이었다. 차갑고 냉혹했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 우리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는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또박또박 적었다. 어린애 글씨 같았다. 이름은 박주태였다. 다시 한번 피해 정도를 살피기 위해 나는 지프 뒤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보았다. 트렁크에서 점점이 떨어지는 핏방울을. 또한 나는 느꼈다. 뚝뚝 듣는 핏방울을 바라보는 나를 주시하는 그의 시선을. 사냥용 지프에서 핏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죽은 노루라도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안에 시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쪽이 안전하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죠? 그런 얘기 많이들 아마 팟캐스트에서도 하시는 모양인데 그 팬들이 오디오북 내실 생각 없으신지? 그 오디오북은 성우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평탄해서 잠을 부르는 목소리라 뭐 그냥 다 이 나쁜 놈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디오북이 안 되지 않냐? 둘이 하나 할까요? 아, 둘이요? 네. 제가 여자를 맡고 아무래도 연기가 되는 이적이 그 씨가 여자를 맡고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좀 연기 쩔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막 성우분들이 하는 거는 조금 라디오 드라마 같아서 책 같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 시작하는 이
몇 개 짤막짤막한 단락들이 굉장히 뭐지? 그래서 쫙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그런 소설을 좋아해요. 소설을 시작하면 낯선 곳으로 확 끌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설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는 좀 낯설고 이상한 세계. 그렇지만 친숙한 데가 있는 세계. 그런 세계로 확 빨려 들어가는 소설, 그런 영화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 네. 이렇게 이 인물이 좀 낯설고 위험한데 뭐 자기 유머에는 반응하는 인물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이 소설 쓰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도 유머를 구사해요. 네, 유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공감을 할 수 없어도 유머는 구사합니다. 차갑고 싸늘한 유머죠. 네, 진짜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들으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은 어쩐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좀 이 고령화 시대에 이런 인물에게 굉장히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교에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었거든요. 음교가 이쪽에 이적교 선생이라고. 제 이름이 이적이기 때문에 확 들어가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 말고 그런. 근데 이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뉴스에 보다가 왜 70대 소매치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70대는 그냥 어떤 굉장히 이렇게 평면화되어 있는 그렇죠. 할아버지들, 네. 노인들인데 사실 그 안에 소매치기도 있고 뭐 네. 정말 훌륭하신 분도 있고 뭐 사기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20대부터 뭐 전설 레전드 네. 그게 소매치기였는데 70대가 돼서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현역 생활을 하고 계시네. 네네. 그래서 이 인물 처음에 독자들이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처음에 나이가 몇 살인가 네. 하다가 나이가 꽤 되시는 분이네. 그러다가 근데 이 사람이 막 불경 인용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니체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좀 해체돼 가면서 진짜 싸늘한 이 육신 뒤에 숨어있는 악마 같은 게 이렇게 쓱 나올 때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독학을 하는 사람인데 좀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어르신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데 이렇게 독학을 하는 어르신들은 특정 분야만 읽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 가면 도올 김용옥 책만 20권 이렇게 있다거나 도올이 추천한 무슨 책들 이런 시리즈로 노자, 뭐 도덕경 이런 게 있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특정 뭐 옛날 무슨 철학책 이런 책들만 쭉 읽거나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만의 이상한 치계로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군가 이분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살인자는 김병수 씨는 예를 들면 미당의 시도 엉뚱하게 이해하고 신부에서 이렇게 첫날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걸려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음탕해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건 몇십 년 만에 지나가다 보니까 신부가 그 옷을 입은 채로 재가 되어 있잖아요. 다 건드리니까.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첫날 밤에 신부를 살해하고 도망갔던 신랑이 범행 현장으로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얘기를 이해한다거나 또 반야신경 같은 텍스트를 자기에 대한 일종의 변명처럼 읽는다던가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도 자기의 살인을 변명하는 어떤 초인적 의지 같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거나 이런 특징을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유식하고 지식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고전, 그리스 고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내내 읽으시죠.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살인자의 기억법 프리미어 낭독회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런 건 라디오 하던 버릇입니다. 지금 시간 8시 23분에 막 시간. 참 아까 뉴스 보다 보면 웃기다는 거 내가 생각이 났는데 진짜 뉴스 보다 보면 좀 웃겨요. 특히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볼 때 그분들의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연의 관계인데 알고 보면
남자보다 여성이 한 20살 정도 나이가 많고 내연애 관계에서 뭐 질투 때문에 서로 뭐 싸웠다 죽였다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본 웃긴 기사는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잔소리를 하는 노모를 효자손으로 때려서 중상을 입혔대요.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효자손으로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폐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게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이 효자손으로 맞다 못해서 노모가 아파트가 3층인데 뛰어내리셨어요. 베란다에서 효자손으로 중상을 입혔다는 기사가. 근데 그 기사를 그 부산 방송에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읽는데 웃지 않고 그걸 읽는다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뭐 효자손으로 중상을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노모를 효자손 때. 그 제가 이 소설에 쓴 게 의도적으로 유머를 넣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주변에 평범하고 아주 스트레이트 기사들 그냥 감정 없이 실린 이런 거에 대단한 그런 좀 블랙 유머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고 뭐 그런 게 요새 점점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령화 때문인가? 위대한 작가의 눈으로 보셔서 그렇겠죠. 정말 진심이라고 하나도 안 느껴졌나요?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트위터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저희가 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항상 잘 하시는 김영하 작가님이 북트레일러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셨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그때 했었죠. 이게 2010년인데 그 전에도 되게 미미한 수준의 북트레일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막 저예산으로 좀 이렇게 책 표지 막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가 물러났다가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저자 얼굴 좀 나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2010년에 이제 뭐 이현 씨하고 의기투합해서 그냥 멋진 북트레일러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미디어 아티스트잖아요, 이현 씨가. 그래서 또 했었는데 그때 좀 놀라운 작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북트레일러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읽으면 그 음성에 그 화면이 반응하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그냥 즉시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때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출판계에 북트레일러 붐이 일었어요. 그 북트레일러 붐이 일었고 이현 씨한테도 아마 주문이 많이 갔을 건데 이현 씨가 이거 하나 하면 완전 쓰러져요. 저 아마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시면 거의 막 탈진할 지경이 돼서 그때도 주문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결과물이 매우 독특해요. 저는 출판계에 존재하는 그런 다른 심지어 제가 미국의 북트레일러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그 트레일러는 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제가 비메오나 이런 데 올렸을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되게 흥미로워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예상을 뒤우고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작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밴드 모셋 뮤지션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현 씨가 만든 살인자의 기억법 북트레일러를 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벌써 25년 전, 아니 26년 전인가 하여튼 그쯤의 일이다. 그때까지 나를 추동한 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살인의 충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었다. 아쉬움이었다.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뇌곤 했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인을 멈춘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일지를 썼었다. 냉철한 복귀 뭐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어놓아야 뼈아픈 실수를. 나는 꽤 오래 시 강좌를 들었다. 강사는 여러 번 나를 웃겼고 내가 쓴 시를 2번이나 네가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냈더니 은희는 한동안 잠자고 있다. 요즘 자꾸 넘어진다.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 전화를 거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건가? 아니면 번호 먼저 누르고 통화. 그러므로 공 가운데
그때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어. 죽음이 내 곁에 와 서 있다. 알 수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자, 이 영상을 만드신 이현 씨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영상 만들게 생기셨죠?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자 이현입니다. 굉장한데요. 네, 제가 봐도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혈관이랄까 뇌의 이런 어떤 신경선이랄까 이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꾸 끊어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또 끊어지고 자라나는데 끊어지고 이런 그리고 그 안으로 또 어떤 신경 가닥 같은 것들이 계속 뻗어나가다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뭐랄까 적확하게 소설의 그 분위기 이런 걸 쫙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근데 구현하기가 간단치는 않으셨죠? 그렇죠. 저런 게 지난번에 북트레일러 만들었을 때는 순수하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만 CG 무슨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프로그래밍으로만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또 좀 한계가 있어요. 비주얼적인 한계랄까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저런 것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상업적인 최신의 CG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저런 비주얼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저거 만드는데 엄청난 수의 컴퓨터가 사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처음에 제작을 구상을 하고 조금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CG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거의 많이 다뤄본 적이 없어서 튜토리얼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다음에 열심히 그걸 배워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구현을 해서 이제 장면을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이제 화면상에 딱 그래픽으로 뽑아내는 그 작업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4대를 연동해 갖고서 그 한 프레임을 렌더링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 한 3,000 프레임 정도가 필요한데 3,0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감까지는 약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3,000시간이면 한 100일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책을 겨울에 내야 되네요. 그래서 좀 큰일이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다 아이디어와 구상과 이런 것들을 다 해놔서 할 방법을 생각을 해놨는데 그것을 현실화를 하려고 하니까 좀 난관이 닥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만 전문으로 해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국내에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고 해외에 그런 렌더팜이라고 해요. 저런 영화 제작,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 CG 같은 것을 전문으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그중에 독일에 있는 큰 회사 외주를 맡겨서
1700대 정도의 1700대요. 고성능 컴퓨터가 저 작업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3700대 컴퓨터를 돌려서 그것도 쉬지 않고 며칠을 돌려야 저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꼬박 돌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외주를 줬다 하면 독일로 주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1700대가 돌아가다니 놀라운데 완전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듣고요 그 이메일로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일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집에 있는 4대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계세요. 이현 씨가 컴퓨터 쪽에 그쪽이 잘하셔서 그걸로도 안 돼서 독일에 외주를 줘갖고 1700대 컴퓨터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질려서 책을 늦게 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말 접촉할 수 없는 정말 재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이 일에만 매달리니까 좀 되게 초췌해지셨어요. 식음을 전폐한 것처럼 보이죠? 이 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홍대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먹었는데 그때는 밝고 명랑한 지금 보니 네. 입술에 핏기가 없어요. 입술 여기 좀 부르터갖고 한 군데 터지고 입안에 한 3군데 정도 괴양이 있었어요.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다음 책도 트레일러를 하실 생각이에요? 개런티 협상을 독일 쪽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해주시면 지금 문화도는 사장님한테 청구서를 받지 않으신 상태예요.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독일에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또 엄청난 규모로 프로젝트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 아까 셋이 잠깐 만나서 1700대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막 그랬죠. 왜 때문에 왜 때문에 1700대가 필요해? 막 우리가 그랬었는데 지금 규모에 기가 실렸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할 줄이면 경험이 없어서 몰랐던 거죠. 이게 제가 얼마나 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처음에 저도 몰랐었어요. 이런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이 이렇게 창대해질 줄은. 저 영상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의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제 뮤직비디오에 갖다 써놓은 노래를 1분 30초짜리 노래로 계속 가면 아까 그대를 만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광고 네.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현 씨, 김영하 씨, 뭐 저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뭐 등등 모임이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실 텐데 이현 씨가 저 트레일러 작업하기 위해서 작품들 일찍 읽으셨잖아요. 이현 씨의 이 작품에 대한 감상도 좀 청해드릴게요. 감상 이 뒷면을 보시면 그래도 제 한 주 적혀 있는데 빠르고 단단하고 날카롭고 우아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재미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었다. 이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트위터에 실수로 올렸다가 문화동네 편집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또 추천사가 돼버린 경우입니다. 한 달쯤 전에 받았죠. 한 달쯤 전에 받고 저도 메일로 PDF 파일을 처음 딱 받았는데 밤에 그 메일을 확인했어요. 한 새벽쯤에 새벽 1시 정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열어봤다가 그대로 쭉 읽고서 뭐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읽고서 그래서 와 엄청나다. 그러고서 트위터에다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새벽 한 4시쯤 보통 그때쯤 자다가 7시쯤에 잠깐 어렴풋이 잠이 깼는데 선잠이 깨는 그런 거였죠. 그랬는데 그 소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전에 읽었던 소설이 이게 잠깐만 그래서 그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고서 다시 7시에 선잠이 잠깐 깼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그 PDF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뭐랄까 그 파괴력이 있고
희극성이 납니다. 읽어드려요. 굉장한 파괴력. 단숨에 일으키지만 비후유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 무슨 일당 같아요. 이렇게 둘이 책팔로 나온 거 요즘 다 책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셋이 무슨 일당 같은데. 근데 글쎄요, 참 그 소설가로 이제 제가 살면서 소설만 쓰고 이제 살죠. 근데 제 소설을 좋아하는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고 산다는 것도 참 소설가로 사는 큰 보람이고, 특히 뭐 이적 씨도 그렇고 이현 씨도 그렇고 또 책 읽는 취향도 좀 저희가 비슷해요. 저희가 좀 드라이하고 좀 그런 책들 좋아하고 건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위험하고 도발적인 책들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독서 취향도 셋이 좀 비슷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상당히 재밌는데, 제가 이 책을 낼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영상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번 사실 지난번에 한 거를 그냥 좀 다시 변형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현 씨는 그 반복은 안 된다,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있대요. 파이썬이요?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서 제가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대물은 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의 첫 반응은 홍보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이적한테만 좋은 일이에요. 사실 뮤직비디오 기대해 주시고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쓰려면 사실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좀 서점에 깔리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예약 판매 즈음에 이제 적극 트레일러 이제 삽입이 돼서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예, 뭐 근데 저는 그 이현 씨 지난번에 했던 것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부트레일러로 작업을 하고 이현 씨가 음악도 만들어서 넣었고, 근데 그게 나중에 앨범에도 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술가끼리 콜라보레이션을 하지만 다 각자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매체가 나중에 그걸 독립적으로 나중에 어디 올리더라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감상할 만한 그런 멋진 콘텐츠가 돼야 결국엔 다 같이 오래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낭독을 한 번 더 청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낭독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입니까? 이번에 이제 뒷부분이 되는데요. 좀 한참 건너뛰어서 뒷부분 읽겠습니다. 설령 붙잡힌다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가끔 생각한다. 이상하다. 좋아야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 인간 사회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나는 철학은 모른다. 내 안에는 짐승이 산다. 짐승에게는 윤리가 없다. 윤리가 없는데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늙어서일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히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아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날마다 살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도모하던 때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바짝 조인 현처럼 팽팽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오직 현재만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몇 년 전 치과에 갔다가 몰입의 즐거움 어쩌고 하는 책이 있기에 대충 읽었다. 저자는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이복의 저자 양반, 나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하나에만 몰입하면 어른들이 걱정을 했다네. 애가 외골수라며. 그때는 오직 미친 사람들만 한 가지에 몰입을 했지. 오래전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며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얻었는지를 당신이 안다면, 몰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 입을 다물 거야. 몰입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즐거운 거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아온 지난 25년의 삶,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부한 일상의 또 일상, 엉뚱한 사람을 연기하며 너무 오래도록 살아왔다. 다시 몰입하고 싶다. 교통사고 직후 극심한 선망을 겪었다. 뇌수술의 여파였을 것이다. 너무 심해서 간호사들이 내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놨었다. 몸이 묶여있으니 마음만 헐헐 날았다. 많은 꿈을 꿨다. 그때의 그 기이하도록 생생한 꿈 하나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내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다. 몽중에 나는 회사원으로 새 아이의 아빠였다. 위로 딸이 둘, 막내는 아들이었다.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는 관공서처럼 보이는 어떤 곳으로 출근을 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안정된 삶의 그 달큰한 무료함, 내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여직원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준다. 전화해보니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여보, 여보, 여보를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긴다. 집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내뱉을 수가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내와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이 들이닥쳐 내 손에 수갑을 채운다. 이건 뭘까? 내가 나를 잡으러 집으로 달려온 것일까? 선망이 지나간 후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상실이었을까? 잠깐이나마 경험했던 평범한 삶으로부터 추방된 것,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것, 실제로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실감은 기묘하다. 그저 마취약의 효과로 인해 빚어진 참난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의 뇌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런데 꿈속에서 경찰이 나를 체포하던 순간에 내가 느낀 안도감 또한 곱씹을 만하다. 그것은 오랜 여행 끝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본 인간이 마침내 낡고 추대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낄 법한 감정이다. 나는 도시락과 사무실의 세계가 아닌 피와 수갑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오직 딱 한 가지에만 능했는데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일까? 약을 먹어야 인지 능력의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데 약을 먹는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니 이런 딜레마가 있다. 달력에 점을 찍으며 약 먹는 것을 챙기지만 가끔은 달력에 찍힌 그 점이 무엇인가 몰라 한참을 멍하니 달력만 보고 서 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썰렁한 농담이 하나 기억난다. 갑자기 정전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더러 초를 꺼내오라고 했다. 아빠, 어두워서 도저히 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바보야, 불을 켜고 찾으면 되잖아. 나와 약의 관계가 이런 식이다. 약을 먹으려면 기억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약을 찾아 먹지를 못한다.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부질없는 바람. 악은 무지개 같은 것이다. 다가간 만큼 저만치 물러나 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악이지. 중세 유럽에선 후배위, 동성애도 죄악 아니었나. 작곡가가 악보를 남기는 까닭은 훗날 그 곡을 다시 연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악상이 떠오른 작곡가의 머릿속은 온통 불꽃놀이겠지. 그 와중에 침착하게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콘푸오코, 불같이 열정적으로 같은 악상 기호를 꼼꼼히 적어놓는 차분함에는 어딘가 희극적인 구석이 있다. 예술가의 내면에 마련된 옹색한 사무원의 자리에 필요하겠지. 그래야 곡도 작곡가도 후대에 전해질 테니까. 악보를 남기지 않는 작곡가도 어딘가에 있겠지. 전륜한 우리의 무예를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고 제 몸 하나 지키다 죽은 강호의 고수도 있었을 것이다. 희생자의 피로 쓴 시, 감식반이 현장이라고 부르는 나의 시들은 경찰서 캐비넷에 묻혀있고 미래 기억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바로 미래이기 때문이다. 수십 명을 살해한 과거는 잊어도 좋다. 나는 오랫동안 살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 나의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계획, 나는 박주태를 죽일 것이다. 이 미래를 잊는다면 은희는 그놈선에 처참하게 살해될 것이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내 뇌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오래전의 과거는 생생하게 보존하면서 미래는 한사코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마치 내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하여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 미래라는 것이 없으면 과거도 그 의미가 없을 것만 같다. 오디세우스의 여행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시작하자마자 연을 먹는 사람들의 섬에 기착한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권한 연 열매를 먹고 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모두 잊어버린다. 무엇을? 귀환이라는 목적을 잊어버린다. 고향은 과거에 속해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은 미래에 속한다. 그 후로도 오디세우스는 거듭하여 망각과 싸운다. 세이렌의 노래로부터도 달아나고 그를 영원히 한 곳에 붙들어 두려는 칼립소로부터도 탈출한다. 세이렌과 칼립소가 원했던 것은 오디세우스가 미래를 잊고 현재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끝까지 망각과 싸우며 귀환을 도모했다. 왜냐하면 현재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짐승의 삶으로 추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모두 잃는다면 더는 인간이랄 수가 없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상의 접점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증 치매 환자와 짐승이 뭐가 다를까? 다른 것이 없다. 먹고 싸고 웃고 울고 그러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어떻게?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과거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렇다면 박주태를 죽이겠다는 나의 계획도 일종의 규환이 되는 셈이다. 내가 떠나왔던 그 세계, 연쇄살인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리하여 과거의 나를 복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는 이런 식으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애타게 그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다. 내 어두운 과거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는 누구인가? 내 손에 죽은 자들, 대숲 아래 잠든 채 바람 거센 밤마다 웅성대는 그들일까? 아니면 내가 잊어버린 그 누군가일까? 얼굴은 김상경 씨를 닮으셨고 배우 김상경 씨 있잖아요. 부산에서 술집 사장님이 김상경 씨 아니시냐고. 네, 모두 동감을 안 하시네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목소리 또한 중후하셔서 정말 빠져드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까 이혜연 씨 말 맞다나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잠깐만 이거 뭐지? 뭐 이런 그 경향신문이었던가 이 책을 좀 미리 한 2주 전에 쓰셨던 얼마 전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는 막 약간 장르 문학의 향기도 나서 킬러 대 킬러가 고참 킬러와 신생 킬러가 신참 킬러가 만나서 뭔가 진짜 어제 진검승부를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 것이 마지막에 좀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스포일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전체 이야기를.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생각했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했다가 자다가 깨갖고서 그렇게 된 게 맞나? 하고 다시 읽었더니 또 다르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뭐랄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으면 또 다른 그런 해석이 어떤 제 나름의 또 그런 앞뒤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닐까. 어디까지가 실제 있었던 네. 일이고 어디까지가 환희형인가. 네. 이를테면 키우던 개는 진짜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는가 뭐 이런 식의 수수께끼들이 남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의 1인칭 화자, 게다가 별로 떳떳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읽기 시작해요. 소설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사람 말을 잘 믿지는 말아야지. 왜냐하면 전체적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떠들잖아요. 오디세우스 얘기가 좀 전에 나오는데 사실 오디세이아를 다시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오디세우스 얘기 있잖아요. 모험. 그거는 한 서사시 중반쯤 가서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오디세우스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주고 어디 갔냐 니네 아버지 찾으러 가야 되지 않냐 신들이 회의하고 얘 어디 갔냐 뭐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니까 자기가 이미 전설이 돼서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니까 당신 왜 우냐 그랬더니 이게 내 얘기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미 전설이 돼서 나타나죠. 그랬더니 당신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어.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얘기한 게 우리가 아는 그 얘기예요. 무슨 외눈박이 괴물, 사이렌 이런 거죠. 근데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트로이의 목마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꽤나 많고 머리가 좋은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딴 여자랑 살다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내 모험의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버전으로 듣는 모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다 집약돼 있어요. 그게 호메로스의 놀라운 솜씨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1인칭 시점화자인데 이 사람이 불완전한 정신을 갖고 있고 살인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 이 인물이 매력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결함들을 스스로 메꾸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돼도 그렇겠지 하고 좀 나쁜 놈 같아도 그래도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면이 나올까 이렇게 가는데 뒤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삶과 실제 자기 모습이 차이가 날 때 거기서 망상이 생겨나거든요. 망상, 환상으로 그 갭을 채우는데 이 사람이 그걸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결말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젊은 살인자와 늙은 이 살인자가 대결을 벌이는 거죠. 가보면 은희는 묶여있고 묶여있고 대결을 벌이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까먹고 그래서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러면 살인자 잡혀있는 젊은 살인자가 좀 실수하고 계시는데 빨리 풀어달라고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소설의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고치면서 결국 이 결말로 갔을 때 가장 이 인물에 걸맞는 결말을 찾았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죠. 아마 그 보르헤스라든가 음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들, 음베르토 에코 보르헤스를 좋아했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소설이 미로 같은 소설이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도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들어가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있는 그런 소설이 이상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설을 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의 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살인의 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인물은 수십 명을 살해하고도 체포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몇 명의 독자를 며칠 만나봤는데 기자들이었죠 주로. 기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루 지나면 되게 충격이 있대요. 그게 마지막에 느낀 어떤 그 공포라든가 이런 건 뭐냐면 살인자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도 이렇게 무릎을 꿇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자, 정말 신화적인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수십 명을 살해한 이런 놈도, 이런 사람도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게 시간과 죽음, 노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런 공포를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독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올 어떠한 주석보다 아주 명료한 이야기. 요거는 저기 A4 용지에 적어서 보도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에요. 아마 하염없이 이거 한 번 심나 그러셨어요?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입니다. 어떡하죠? 이적이 노래해라. 네? 정말 아사리 3편으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이희연이 노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겨울에 있을 콘서트에 꼭 유료로 참석해주시면 마무리를 해야겠죠. 지금 저 뉴욕에 한참 계시다가 다시 귀국하셔서는 부산에 터를 잡으셨어요. 앞으로의 그동안 이야기와 다 섞어서 좀 해주시죠. 앞으로 또 계속 부산에 당분간은 살겠고요. 근데 좀 부산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부산의 독자분들 여기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서울에서만 이런 행사를 자꾸 열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저도 막 여기 올라와서 하고 그래서 이게 지방민의 그런 건가 그래서 부산에서 주초단 행사를 할까 생각 중이고요. 부산에서 살면서 소설 써야죠. 소설 쓰기 참 좋아요. 이게 부산이 거리가 있어서 집중해서 쓰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쉬면서 당분간 단편 좀 몇 편 쓰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장편도 써야죠. 장편 쓰고 있을 때가 참 행복해요. 이게 연기법에 메소드 연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막 며칠 동안
미친놈이면 미친놈처럼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설가는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인물 만들어 놓으면 이 인물처럼 이 인물이 읽을 것 같은 책 읽고 이 인물이 읽을 것 같은 뭐 음악 듣고 이 인물이 뭐 할 법할 말은 말하고 이러거든요. 좀 그런 게 소설가로서는 또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 인물 속에 들어가서 또 한 몇 달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소설을 찾아야죠. 좀 가야죠. 이현 씨, 김영하 작가님께 좀 드릴 말씀. 뭐 이현 씨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건강을 어떻게 추스르겠다든가. 제가 사실 이번 북 트레일러 작업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 무릎 꿇게 될 것 같은 무서운 건 악이 아니라 시간이지. 마감이 다가오는데 이걸 내가 과연 마감 안에 이 낭독회 최소한 낭독회 전에 이 게스트에 올라와서 할 수 있을까? 무서운 건 시간이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탈진해가면서 작업하는 걸 사실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솔로 작업하면서 너무 좀 힘들어서. 근데 또 이번에 또 약간 항상 제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김영하 작가님이 갖고 계신 어떤 뭐랄까요, 좀 저를 추동하는 그런 자극하는 그런 힘이랄까, 내가 그에 걸맞는 어떤 것을 또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계속 들었고, 계속 좋은 소설 쓰시는 만큼 저도 멋진 영상과 음악도 계속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영하 작가님 처음 직접 이렇게 뵀던 게 저 라디오 드림온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인데 2004년, 이제 한 10년 정도 수가 지난 것 같아요. 오빠가 돌아왔다 책 내고 처음으로 제 팬으로서 모셨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가깝게 지내고 뭐 뉴욕에 계실 때나 부산에 계실 때나 제가 막 직접 가서 좀 치대는 그런 동생이지만 이런 작품을 하나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런 동시대에 이런 작가가 계셔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고맙습니다. 작가님 혹시 못하는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왕가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2013년 7월 24일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세월이 지나도 이 순간을 아마 잊지 않을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뭐 당연히 잊지 않겠고요. 그래서 저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자리해준 이적, 그다음에 이희연 두 분 아티스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고 또 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독자분들, 또 준비한 출판사가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처음 하면서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고하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미리 고지를 받으셨겠지만 끝나고 사인회는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어제 교보문고에서 사인하셨던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이번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미남 작가님과는 그때 또 사진 촬영이나 사인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살인자의 기억법 좋은 반응이 있기를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 아티스트 이희연 그리고 미남 탤런트 이적 오늘의 주인공 작가 김영하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